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원칙 없는 삶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출판사 아르테, 옮기니 김용준 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미국의 자연주의자, 수필가, 시인, 철학자. 181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서 태어나셨고요. 1833년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셨다고 합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 몇 살에 대학을 들어가신 거지? 싶네요. 그렇죠. 네. 어린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17년. 좀 계산이 안 되네. 16살? 네. 맞나요? 16살 만에 대학에 들어가신 거네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유명 사상가의 글이나 시를 읽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교사 생활도 하셨지만 적성에 맞지 않다는 걸 알고 나서 자연을 연구하는 시인이 되고 싶어서 교사직도 그만두시고요. 초월주의 사상가 에머슨의 도움을 받아서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 2일 동안 자연주의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2년 2개월 2일. 뭔가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222. 최소한의 생활을 실천하고 자급자족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하셨다고 하고요. 밭을 직접 일구고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셨고 동식물도 관찰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독서와 명상으로 그 시간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주의 사상의 효시가 되는 월든을 쓰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뭔가 마음을 정리할 때 자연으로 돌아가죠. 결국 인간은 자연을 벗삼아서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죠. 네. 편리함을 주는 도시에서 살게 되는데 결국 뭔가 남들과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선 자연으로 돌아갔다. 모든 분들이 그러시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분이 사셨던 시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다고 해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시대로 바뀌는 시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혼란했던 사회 안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수필가이자 시인이자 철학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이 원칙 없는 삶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한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첫 번째 행동으로 삼아야 한다. 네, 벌써 2025년이 밝은 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다짐, 뭔가에 대한 변화를 지금 잘 지켜내고 계실까요? 저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에서야 부랴부랴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 그것이 제일 빠른 판단이고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죠. 자, 목차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목차 1부 질서를 깨트리는 좋은 반항. 추천의 글의 제목이 있네요. 온 힘을 다해서 현재를 산다는 것. 자, 1부의 감옥 읽기. 자발적 고독과 관계. 어둠의 시대. 푸른색 밤하늘을 걷다. 조 폴리스의 마지막 인사. 아마도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서
삶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2부 가장 사적인 일기. 진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오늘 내가 휘갈긴 글은 내일 소멸한다. 침묵은 변치 않는 영원한 피난처. 용감한 사람의 나약함. 노력의 특권. 좋은 책은 어떤 편에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왜 나는 숲에 불을 질렀을까? 내 나이 34, 내 인생은 아직 피지 않았다. 자, 2부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목은 진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이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네요. 3부 원칙 없는 삶. 당신의 가치. 생계 유지. 금을 캐는 어리석은 철학자들. 자기 주장이 어려운 이유. 자유를 누릴 자유. 만성적인 소화불량. 여기에서는 당신의 가치를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요. 4부 불온한 자유. 강물이 던진 지혜. 아름다움은 한적함에서 온다. 신화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그리스의 자유분방한 신들에게 나를 맡기다. 종교를 향한 정의로운 불복종.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주도적인 삶을 살 것. 우정이라는 영광스러운 단어. 5부 걷는 사람. 경계에 선 인간. 그토록 멋진 일몰을 본 적 있는가? 6부 에머슨의 추도사. 행동으로 실천한 이상주의자 소로에게. 자연을 생명체로 여긴 관찰주의자 소로에게. 읽고 쓰는 사람 금욕주의자 소로에게. 자, 그러면 네, 너무 좋네요. 지금 소개해드릴 만한 네, 부분은 다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각 부에 간단하게 네, 각 부마다 글이 짧게 짧게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6부는 에머슨의 추도사죠. 이것들은 글이 짧기 때문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들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1부입니다. 질서를 깨트리는 좋은 반항. 소로는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 인두세를 납부하지 않아 감옥에 투옥되었고 친지가 미납된 세액을 대신 납부한 이후에 풀려났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착각해 그곳 원주민을 인디언으로 불렀으며 이는 오랜 잘못된 언어 표현이다. 이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등으로 불린다. 이 책에서는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고 소로의 언어 표현을 고증하고자 인디언을 따로 수정하지 않았다. 걸작으로 평가받은 소로의 월드는 월든 호숫가에서 2년 2개월 2일 동안 지내면서 깨달은 소로의 지혜를 담고 있다. 2부 가장 사적인 일기. 소로는 에머슨의 권유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사색, 산책, 관계, 불복종, 진실, 정부, 권위, 자연, 사교, 여행 등 수많은 키워드로 소로는 자신의 일상을 기록했다. 제가 글을 쓰려고 할 때 쓰는 방법과 좀, 네, 제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저는 키워드를 통해서 글을 쓰거든요. 그것만큼 편리하고 좋은 게 없더라고요. 3부 원칙 없는 삶. 인간은 부당한 법에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
마틴 루터 킹. 소로는 사람을 부당하게 잡아 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라고 말했다. 권력층의 지배가 도덕적 정당성을 결여했을 때 시민은 양심에 따라 원칙을 위반할 권리를 가진다. 자, 요새는 툭하면 법대로 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법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권력자가 법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뭐 답이 없다. 저항할 수도 없다. 뭐 그런 말씀을 예전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드린 적이 있죠. 법을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본인의 힘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은 끊임없이 그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권력층의 지배가 도덕적 정당성을 결여했을 때 시민은 양심에 따라 원칙을 위반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조차 본인의 의지, 본인의 믿는 바대로 제멋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행동을 할까봐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4부. 불온한 자유.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소로는 형인 존과 콩코드 강과 메리맥 강으로 일주일 휴가를 다녀왔다. 존은 면도하다가 베인 손가락의 상처가 악화되어 파상풍으로 사망한다. 소로는 형이 사망하고 7년 후에 이 글을 썼다. 이 글에서 존은 등장하지 않는다. 소로는 자연주의와 불복종이라는 규범에 더욱 매진했다. 소로는 생애 몇 달을 제외하고 평생을 콩코드 인근에서 살아갔다. 예전에는 이 파상풍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친지분도 아주 오래전이죠. 거의 일제시대인데 파상풍으로 돌아가신 어르신이 계신다고 저도 들었는데 참,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맞는 게 파상풍 주사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맞아봤으니까요. 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게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지만 받아들이긴 참 어려운 부분이죠. 5부. 걷는 사람. 당신이 만약 현재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당신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일 것이다. 사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에 얽히고 설킴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걷기란 불가능하다. 걷다가 깨닫기를 바라며 소로는 걸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에 얽히고 설킴을 깨닫지 못한다면 제대로 걸을 수 없다. 당장에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런 생각들을 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들은 조금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6부는 에머슨의 추도사죠. 철학자 에머슨은 소로의 스승으로서 19세기 미국 문단의 초월주의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에머슨은 제자인 소로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소로의 기행과 자연주의에 대한 남다른 관점이 부딪히며 두 사람은 갈등 이후 소원해졌지만 소로의 죽음의 가장 깊은 애도와 슬픔을 표했던 이는 다름 아닌 에머슨이었다. 아, 참 스승과 제자의 관계.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겉으로 나타나 버렸던 어떤 사건, 행동들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가려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은 변치 않았더라. 적적합니다. 이런 지지와 응원과 사랑을 요새 주변에서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더욱 그렇네요. 자,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1837년 10월 22일 고독. 자네, 이제 뭘 할 건가? 그가 물었다. 혹시 일기를 쓰고 있나? 그래서 나는 오늘 처음으로 일기를 쓴다. 혼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피하는 것이다. 로마 황제의 방처럼 거울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어떻게 혼자가 될 수 있겠는가? 다락방을 찾아야 한다. 거미조차 방해받지 않는 곳. 바닥을 청소하거나 목재를 정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 말이다. 독일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진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11월 3일 물의 흐름 따라가기. 사색에 잠기고 싶거든 강에 배를 띄우고 물결에 몸을 맡겨라. 시상이 떠오를 것이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힘차게 노를 저으면 잡다하고 성급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갈 뿐이다. 이때 우리는 갈등과 힘, 웅장함을 꿈꾼다. 하지만 뱃머리를 아래로 돌리면 바람과 물이 장면을 바꾸면서 바위, 나무, 소, 언덕이 새롭게 펼쳐진다. 생각이 넓어지고 숭고해지며 고요하고 부드럽게 물결치는 것 같다. 11월 5일 진리. 진리는 앞과 낮은 물론 뒤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밝혀준다. 11월 12일 교훈. 나는 오늘의 모든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진 않았기에 언젠가는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의 소망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11월 13일 죄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파괴한다. 이것은 순수함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도 여왕처럼 위엄있게 하늘을 거니는 친절한 달을 익숙한 갈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진실. 진실은 언제나 진실 그 자체로 돌아온다. 오늘은 이 모습, 내일은 저 모습, 다음 날에는 이 둘이 서로 어우러져 있다. 12월 12일 가시. 인간의 어떤 능력도 쓸모없거나 사악한 의도로 창조되지 않았다. 전적으로 나쁜 인간은 없다. 최악의 정열도 최선의 열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모른다. 예컨대 분노는 어떤 감각이 왜곡되어 표출된 것으로 그 원천은 선한 감각일지도 모른다. 가시는 가시인데도 잎을 내고 유포르비아 헵타고나에서는 때때로 꽃과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가시는
단지 발육이 부진한 가지인 것이다. 와, 마지막 네, 가시라는 글이 저는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가시는 그 생김새 때문에 뭔가 악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냥 발육이 부진한 가지일 뿐일지 모른다. 사실 가시는 네, 악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십니까? 그 사람의 학벌, 뭐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이 나온 대학교, 뭐 그런 것들을 보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뭐 착장하고 있는 옷과 장신구들, 뭐 그런 것들을 보실까요? 아, 외모를 보시겠구나. 외모를 보시겠네요.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외모를 보시게 되겠네요. 네, 패션의 완성은 네, 얼굴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문득 생각납니다. 하지만 우리 얼굴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가시가 네, 삭막해 보여도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모든 것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좀 짧네요. 짧아서 금방금방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입니다. 당신의 가치. 얼마 전 한 강연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강사가 자신에게도 생소한 주제를 선택한 탓인지 나는 강연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거나 친숙한 게 아닌 그저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부분만을 설명했다. 그의 강연에는 핵심도 중심을 이루는 생각도 없었다. 시인들처럼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가장 큰 찬사는 누군가가 내 생각을 묻고 내 대답에 귀를 기울여주는 때였다. 그럴 때면 기분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놀랍기까지 하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상대방이 나라는 진기한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측량사이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자신의 땅이 몇 에이커나 되는지 그리고 기껏해야 내가 알고 있는 사소한 정보에만 관심을 보인다. 그들은 나의 알맹이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만 보려고 한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멀리서 찾아와 강연을 요청한 적이 있다. 주제는 노예제도였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보니 그와 그의 동료들은 강연의 90%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채우고 나머지 10% 정도만 나의 이야기로 꾸며주기를 원했다. 나는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런 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내가 볼 때 어떤 강연이든 사람들은 내 생각을 듣고 싶어 한다. 내가 이 나라 최고의 바보라 할지라도 청중은 자신이 수긍하거나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요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연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 사람이 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약간 편증되죠. 네. 편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집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나요, 이걸? 저도 책을 읽다 보니까 지식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책
마음에 드는 책 있으시면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강하게 피력하기로 마음먹었다. 청중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찾아왔으니 나는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무리 그들을 지루하게 만들지라도 말이다. 이제부터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나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듯하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에 발린 말은 그만두고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우선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세상은 거대한 일터다. 사람들은 정말 부산하게 움직인다. 나는 거의 매일 밤 기관차 달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그 소리 때문에 꿈도 제대로 꾸지 못한다. 제대로 쉰 적도 없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일, 일, 오로지 일밖에 모른다. 생각을 적고 싶어도 그럴 만한 공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공책에는 대부분 지폐나 동전의 액수를 적기 쉽도록 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이다. 소로의 시대의 모습을 소로가 느꼈던 어떤 시대의 안타까운 부분이 현재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일밖에 모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런데 공책에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소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왜 지적을 했던 걸까요? 궁금하네요. 우리는 줄이 그어진 노트가 익숙한데 말이죠. 한 아일랜드인은 내가 밭에서 메모하는 걸 보고 인부들에게 줄 임금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 창문 밖으로 던져져 평생 불구가 되었거나 인디언에 놀라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한다. 나는 이런 현상이 심지어 범죄보다도 더 시, 철학,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사는 마을 외곽에는 돈만 밝히고 아나무인인 인간이 하나 살고 있다. 이 작자는 자기 소유의 목초지 경계를 표시하려고 언덕 아래에 담벼락을 쌓으려고 했다. 자기 재산밖에 관심이 없는 탓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는 내게 3주 동안 그곳 땅을 함께 파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그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자식들에게 흥청망청 쓰면서 살 수 있는 돈을 남겨줄 거다. 내가 그의 요구를 수락하면 나는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것이다. 반면 비록 돈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진정한 이익이 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한다면 게으른 인간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무의미한 노동의 수호자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가 하는 일이 미국 정부나 다른 주 정부가 추진하는 일보다 더 칭송받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무의미한 일이 그자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지도 모르지만 나는 내가 배운 원칙대로 살기를 고집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숲을 사랑해서 하루의 절반을 숲에서 보낸다면 아주 한가하고 태평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기꾼처럼 하루 종일 숲을 깎아 황무지로 만든다면 그는 근변하고 진취적인 시민으로 존경받는다. 마치 숲에는 관심이 없고
나무를 베는 데만 관심이 있는 마을 사람들처럼 돌을 벽에 던지고 다시 주워서 벽에 또다시 던지는 일에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모멸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약간 반복적인,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 네. 반복적인데 무의미해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할 때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모멸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하지만 요새 시대는 좀 어떤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음, 돈이라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돈을 위해서 또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느 여름날 이른 아침, 이웃에 사는 한 사람이 가축을 몰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소들이 힘겹게 끌고 가는 수레의 굴대 아래에는 깎인 돌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일에 푹 빠져 있었고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시작했다. 한가하고 게으른 자들을 꾸짖듯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점점 더 많이 맺혀갔다. 소와 나란히 걷다가 그가 반쯤 돌아서서 채찍질을 하자 소는 힘을 내어 앞서갔다. 미국 의회가 보호해야 하는 노동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정직하고 인간다운 노동. 하루 내내 이어지는 정직한 노동. 빵 맛을 맛있게 하고 사회를 잘 돌아가게 만드는 노동. 모든 이가 존중하고 신성시하는 노동. 고되지만 누군가가 꼭 해야 하는 노동 말이다. 네. 이것도 좀 씁쓸하네요. 언젠가 제가 어딘가에 썼던 글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네. 그런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노동은 음, 좀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뭐 제가 주제 넘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천을 나누게끔 교육을 통해서 네, 직업을 분류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보면 정직하고 인간다운 노동, 그리고 뭐 빵맛을 맛있게 하고 사회를 잘 돌아가게 만드는 노동, 고되지만 누군가가 꼭 해야 하는 노동,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음, 특정 직업군을 이미 뽑아두고 그것이 되기 위한 교육들을 받잖아요. 엘리트주의의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교육을 학창 시절에 받게 됩니다. 나머지 직업들은 뭐 교과서나 학교에서 배우지도 못해요. 세상에 정말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을 텐데 당장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가 알고 있는 직업들을 한번 말해볼래? 라고 하면 100가지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100가지가 뭡니까? 몇십 가지 안에서 더 이상은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강요하는 삶을,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직업을 내가 갖지 못하면 나는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전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몇 번 바뀌었죠.
그랬을 때 제가 불행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과연 내가 목표로 했던 직업으로 갖고자 했던 직업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시는지, 그래서 지금 그 목표를 이룬 것에 대한 기분은 또 어떠신지, 혹은 반대로 그걸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사실 때 뭐 행복하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게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이 책의 제목은 원칙 없는 삶입니다. 네, 원칙 없는 삶. 원칙을 가지고 있어도 원칙이 지켜지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원칙을 지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원칙을 지켜서 자기의 목표대로 갔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본인의 노력과 지원과 뭐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도 썼을 수도 있고요. 쓰기도 하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쓰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노동의 가치는 신성하다. 그리고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신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 사회를 만들어간다.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주변에도 좀 알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고되지만 누군가가 꼭 해야 하는 노동말이다. 창밖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 나는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그와 같은 노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약간의 수치심을 느꼈다. 요새 제 마음입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이런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도 좀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 나는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다른 이웃의 뜰을 지나가게 되었다. 집주인은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쓰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되는 일에는 매우 인색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뜰에 아침에 보았던 돌이 기묘한 구조물 옆에 놓여 있었다. 그 돌은 집주인인 티모시 덱스터 경의 저택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에서는 짐꾼의 노동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졌다. 태양이 이 세상을 비추는 이유는 이보다는 더 가치 있는 노동을 하게 함이 아니었나? 한마디 덧붙이자면 얼마 후 그 사람을 고용한 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빚지고 도주했다가 붙잡혀 기소되었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곳에 정착하여 예술작품 후원자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 자, 이런 사람의 모습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뭔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돈을 이용해서 또 법망을 빠져나가고, 다른 곳에선 좋은 일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탈바꿈시켜서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책 원칙 없는 삶이었습니다. 원칙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씀하시는 건 아까와 같은 노동에 대한 숭고함, 신성함,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이 원칙 아닐까요? 제가 해석해 보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칙 없는 삶이란 세상에서 정해주는 원칙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이 원칙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 세상의 원칙 말고 내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제 영상이, 네, 제 방송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네, 듭니다. 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약 1시간 정도는 할애해 주셔야 하는데, 네, 이 방송이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됐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또 보람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듣고 계신다면 끝까지 제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이시겠죠? 네, 조금 들었던지, 네, 끝까지 들으셨던지 다들 감사드리지만, 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조금 더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책 원칙 없는 삶, 헨리 데이비드 소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편안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